안녕하세요. 저희 박 박사와 김 박사조 데이터 마이닝 기법 유튜브 과제 네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원은 트랜스포머 단원이고요.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란 주어진 입력을 바탕으로 이 주어진 입력의 시퀀스를 처리를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시퀀스를 출력하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주로 자연어 처리 작업, 번역과 같은 작업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구성을 살펴보면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들에 포함된 정보를 처리해서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입력을 변환하게 되고요. 디코더는 이 인코더로부터 이 변환된 컨텍스트 벡터를 전달받아가지고 이 출력 아이템을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난 아이언맨입니다라는 문장을 넣으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I am 아이언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제 이 모델의 기술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RNN 기반으로 모델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다 보니 이 긴 시퀀스를 처리하게 될 때 이 정보 손실이 발생하는 그레디언트 손실 문제라고 하죠.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그 인코더가 이 입력 시퀀스를 하나의 고정된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하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고자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라 하면은 이 입력 시퀀스에 있는 모든 요소를 독립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RNN 구조의 특징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히든 스테이트만을 디코더 부분으로 전달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에 전달을 해서 요 정보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입력 시퀀스들의 특정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지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냐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요소에다가 높은 가중치를 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어텐션 모델의 메커니즘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디코더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코더의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좀 나오는 용어 중에 쿼리 벡터라든지 키 벡터라는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디코더는 각 히든 스테이트에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선형 결합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된 점수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용해서 이 중요도를 저희가 확률값으로 매핑을 하게 되고요. 그 계산된 확률 가중치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 높은 점수를 받은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는 증폭을 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는 축소를 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보가 어떤 인풋 값이 중요하냐를 판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알아야 뒤에 설명할 트랜스포머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앞서 설명드렸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한계를 극복해서 이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좀 병렬적으로 사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게 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모델의 구성은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일단 인코더와 디코더는 서로 같은 개수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인코더 그리고 모든 디코더의 구조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더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인베딩 되어서 정보가 인베딩 되고, 그 다음에 인베딩 된 정보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친 다음에 인코더에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리고 디코더에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프레딕션 단계까지 오게 되는데, 이걸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베딩 과정입니다. 인베딩은 저희 입력 데이터, 여기는 지금 언어 모델을 다루기 때문에 단어겠죠. 입력 데이터를 이 수치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과정으로는 단어를 이제 토큰화하는 거죠. 입력 문장을 단어 단위로 분리를 해서 그 단어를 고유한 벡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단어의 개수가 V개라면 단어는 이제 V 차원의 벡터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인베딩 레이어라는 것을 사용해서 좀 차원이 낮고 밀집된 벡터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 코딩이 된, 인코딩된 벡터를 저희가 인베딩을 통해서 차원을 좀 낮춘 다음에 좀 밀집된 벡터로 변환하고, 이 인베딩 벡터는 학습 과정에서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되며 단어 간의 의미적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과정을 거치는데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단어 사이의 순차성을 반영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어뢰는 이 트랜스포머의 포지셔널 인코딩은 입력값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1부터 1까지 사이의 범위를 갖도록 하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위치 벡터 간의 차이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 주기적인 함수를 사용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이 삼각함수식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수식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각 단어들을 포지션 인코딩에 사용해서 이렇게 이 단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계산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코더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인코더의 첫 번째 단계인 셀프 어텐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개념, 퀄리티 밸류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인코더에 들어온 입력 벡터에 대해서 퀄리티 밸류 이 세 가지 벡터를 생성하게 되는데, 먼저 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인베딩 벡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코더에서 현재 출력 단어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 생성된 거고, 저희가 이렇게 뭐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쿼리 벡터를 가지고 이제 내가 도대체 어떤 정보가 필요하지? 비교 찾아가는 벡터이고, 키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쿼리 벡터와 매칭이 되어서 이 입력 시퀀스에서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한 인베딩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각 키는 입력 시퀀스의 특정 단어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밸류는 키와 연결된 실제 단어를 나타내는 인베딩 벡터로, 이 쿼리와 키 간의 유사도에 따라서 중요도가 몇 %가 되는지 그 중요도가 부여되는 이 세 가지 벡터를 이해하고 계셔야 그 다음 과정이 이해가 똑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결국 저희는 이 인코더에서 이 입력 시퀀스의 모든 단어가 서로를 참조해서 각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벡터를 생성하게 되면은 일단 쿼리와 키 벡터를 내적 계산을 해서 단어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와 키 벡터의 내적을 통해서 과연 유사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유사도를 저희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확률 분포를 변환한 다음에 가중치를 생성하게 되고, 그 가중치를 바탕으로 이 밸류 벡터에 곱해서 최종 zi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가 결국 이 단어가 얼마나 다음 단어랑 유사하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 셀프 어텐션의 특징이라 하면은 실제 연산은 이 매트릭스 행렬을 단위에서 좀 수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서로 다른 가중치를 사용하는 멀티헤드 구조. 이거 왜냐면은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단어를 내가 한 번에 멀티헤드 구조에서 요 단어 따로 요 단어 따로 요 단어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서 이 멀티헤드 구조를 확장해서 이 행렬 계산을 진행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리시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입력값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되는데, 이 아웃풋의 결과가 결국 이 수식을 통해서 저희가 전달이 되는데, 이 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현재 레이어의 입력값을 저희가 여기 넣게 되면은 이 현재 레이어의 출력값인 fx가 나오게 되고, 이 fx와 x를 저희가 잔차로 연결을 해서 결합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x1과 z1이 결합되고, x2가 z2가 결합되고, x3와 z3가 결합된 Z'1, Z'2, Z'3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보를 반영한다. 이게 이제 셀프 어텐션 과정의 마무리였고요. 이 셀프 어텐션 과정을 진행하고 나면은
feedforward 네트워크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이 인코더 내부에서 각 단어의 인베딩을 좀 비선형적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 비선형으로 변환하게 되면 저희가 더 풍부한 표현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뭐 동일한 인코더에는 파라미터 쉐어링을 해서 연산 효율성 똑같은 인코더에는 그냥 계산을 중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을 거치면 인코더를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 다음 이제 인코더에서 나온 정보가 디코더로 들어가게 되는데, 디코더에서는 처음으로 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얘는 말 그대로 이 디코더에서 출력 시퀀스를 생성할 때 그 현재 시점 이전의 정보만을 사용하도록 제한을 하고, 그 이 모델이 올바른 순서로 출력 단어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미래의 단어를 참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i라는 정보가 들어왔으면 이 am a student라는 단어를 참조하지 않은 채로 내가 이 i를 출력하기 위해 이 디코더에서 이 마스크 셀프 어텐션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과정은 이제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과 과정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 미래의 정보, 미래의 단어를 참조하지 못하게 이 마스킹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코더와 디코더의 어텐션 과정을 거치는데, 얘는 또 뭐냐면 이 입력 시퀀스와 출력 시퀀스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는 입력 문장의 정보를 활용해서 적절한 출력 단어를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쿼리는 디코더 걸 사용을 하지만 키와 밸류 벡터는 인코더 걸 사용하죠.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레딕션 과정은 말 그대로 이 입력 시퀀스를 기반으로 출력 단어를 한 번에 하나씩으로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i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m이 나와야 된다. 이 과정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단계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활용해서 확률 분포로 매핑해서 이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수정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인코더로 인풋이 들어가고,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하나씩 다 뿌려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I am a student라는 저 번역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각각의 과정은 셀프 어텐션, 피드 포워드, 그리고 마스크 셀프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피드 포워드,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은 트랜스포머를 최종적으로 나와서 번역된 언어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인데요. 기대돼요. 이 비전 트랜스포머는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 모델이 원래는 언어에만 사용이 되었지만 이 모델을 이미지 데이터에다 사용을 하는 건데, 과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과정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면은 이미지를 자르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자르고요. 네. 이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결합을 하고요. 네. 얘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으면 이미지가 분류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가 활용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이게 제 사진인데, 이미지를 먼저 잘라야겠죠. 그래서 이 2D 이미지를 저희가 1D 시퀀스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쭉 잘려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배열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뭐 패치의 크기랑 패치의 수에 따라서 요 패치가 몇 개가 나오냐, 이 괄호 세로 길이랑 패치 크기에 따라서 패치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를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작은 패치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 이미지 하나하나를 단어 토큰처럼 이 각 패치를 하나의 토큰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나누면은 저희가 이 트랜스포머가 학습이 가능하도록 선형 변환을 이용해서 D 차원의 패치 인베딩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트랜스포머가 결국은 이 이미지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차원을 D 차원으로 바꿔서 이 패치 인베딩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미지 하나하나 이제 패치 인베딩이 되어 이렇게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빨간색 이미지를 전체를 대표하는 이 클래스 토큰도 추가로 생성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지금은 역할을 하진 않지만 마지막에 분류 단계에서 이 이미지를 얘가 어떤 이미지냐를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치 인베딩이 된 녀석의 세 번째 단계로 이제 포지션 인베딩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인베딩을 진행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 패치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거냐를 알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여기 또 특이사항은 저희가 방금 생성했던 이 클래스 토큰에도 포지션 인베딩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왜 얘를 1차원으로 포지션 인베딩을 하냐, 그냥 요 토큰 하나하나를 뭐 1,1, 1,2, 1,3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도 패치 포지션 인베딩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차원이랑 2차원의 그 성능 차이가 크게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차원으로 저희가 포지션 인베딩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인베딩까지 마치면은 요 이제 결과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코더 블록 하나하나에는 이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MLP도 사용이 됩니다. 이 MLP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음익층을 가지고 활성함수로는 뭐 전류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요. 그래서 각 인코더 블록을 통과한 후에는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지듀얼 커넥션이 수행이 돼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이 다 하나씩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인코더를 통과하고 MLP를 통과하는지 이 식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 처음에 만들었던 이 클래스 토큰, 이 MLP 헤드는 이 클래스 토큰의 아웃풋이 이 저 Z 클래스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특정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는 MLP를 사용해서 좀 초기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리니어 레이어만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이 이미지는 김선민일 확률이 뭐 몇 %야, 박준수일 확률이 몇 %야 이런 식으로 분류를 수행하게 되고 이 트랜스포머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아마 제 이미지를 넣었으니까 저 확률이 높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비전 트랜스포머를 좀 발전시킨 몇 가지 추가적인 모델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스 VIT라는 녀석은 이 VIT 모델에다가 좀 다중 크기 패치를 좀 활용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넣은 녀석인데 말 그대로 큰 패치도 쓰고 작은 패치도 쓰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다른 크기 패치 간의 크로스 어텐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리고 다중 크기 패치를 사용하면서 계산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VIT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거두었다. 이런 모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요 녀석은 이제 또 재미있는 게 슬라이딩 윈도우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고정 크기 패치로 나눈 다음에 이 각 패치 내의 특징을 저희가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추출합니다. 그 추출된 특징을 바탕으로 이 입력 이미지를 계층적으로 처리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해상도를 낮춰가는 피처맵을 저희가 생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로컬 윈도우 내에서만 저희가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해서 연산량을 줄임과 동시에 이걸 하나씩 옆으로 밀어가면서 진행하는 시프티드 윈도우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이 인접 윈도우 간의 상호작용도 보장한 조금 더 성능을 높인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도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베이트 모델인데 얘는 이제 또 특징이 이미지를 좀 마스크해서 모델링한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의 일부를 좀 마스킹해서 얘를 다시 복원하게 학습시키고요. 그래서 이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미지의 좀 글로벌하거나 로컬한 특징을 동시에 좀 효과적으로 학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토큰화해서 이 트랜스포머가 이 토큰화된 패치 간의 관계를 좀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성능을 좀 높였다. 그리고 얘는 프리 트레이닝을 거쳐서 좀 파인 튜닝도 잘 이미지 분류라든지 객체 탐지 등의 파인 튜닝을 거쳐서 성능을 많이 높였다. 이런 모델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비전 트랜스포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CR 인티그레이터를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 TST에 관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를 CR 데이터에 지금 최초로 사용한 논문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Transformer Based Framework for Multivariable Time Series Representation for Learning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얘가 왜 어떤 배경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냐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헤드를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각각 워드 토큰들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각각이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으니까 이를 시계열 데이터에서도 적합을 시켜보자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의 멀티 피리어딕시티의 특징들을 적합을 시켜보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약간의 이제 초급만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최초로 이제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트랜스포머 기반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되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포캐스팅 그리고 미싱 밸류 임퓨테이션과 같은 결측치 보강과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초록에서 이야기하기를 본인이 아는 지식 하에서 기존의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식을 능가하는 최초의 비지도 학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서 인코더 구조만 활용을 하여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작업을 위해 연속적인 인풋 마스킹을 사용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제 앞에서 총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프리트레이닝 태스크 단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포머의 사전 학습의 목적은 이제 가려진 마스킹된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킹의 길이가 평균 L만큼이 되는 기하 분포를 따르고 마코브 체인을 적용하여 마스킹 여부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킹된 부분의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직접 MSE를 기반으로 로스 펑션을 만들어서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약간의 차이점은 이제 기존 어텐션 모델과 다르게 마코브 체인을 적용을 해서 마스킹을 해줍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각의 셀에 대한 마스킹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이제 지역적 솔루션, 트리비얼 솔루션으로도 문제를 잘 맞추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에서는 중간중간 단어가 비어 있으면 그 단어를 예측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연속적인 데이터의 경우에 중간에 하나가 비어 있으면 전 값과 다음 값의 평균으로만 예측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킹된 셀의 이전 시점 혹은 이후 시점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코브 체인을 이용을 해서 일정 길이를 마스킹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록에서 사용되는 셀프 어텐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 TST에서는 총 3개의 인코더 블록을 사용을 합니다. 자연어 처리 NLP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TST에서도 입력 데이터에 포지션 인코딩을 더해서 트랜스포머의 입력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와는 다르게 레이어 노멀라이징 대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을 보셨을 때 위에 있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아래에 있는 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레이어를 정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인풋들에 대해서 인풋들의 피처들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해서 각각에 있는 인풋 값을 정교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배치 안에 있는 피처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배치에 있는 피처를 정교화시키는 방식이라서 둘 사이에 약간의 계산 방식 차이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은 왜 여기에서는 이 정교화 방식이 달라지느냐? 이제 CQL 데이터에서는 보통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자연어 워드 임베딩과는 다른 이상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CQL 데이터는 이제 각각 관측치의 길이 변화가 NLP의 문장 길이의 변화보다 작습니다. 보통 저희가 데이터를 하면 데이터 길이가 다 CQL 데이터는 길이가 똑같지만 문장들은 길이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성능이 우수하느냐를 실험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프리 트레이닝 하고 인코더 디코더 한 다음에 파인 튜닝 하는 방법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스킹을 적용하지 않은 인풋 타임 윈도우 인풋으로 사용되는 그 시간 동안의 데이터들을 이제 인풋 인코딩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순차적으로 넣어서 레프리젠테이션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출된 모든 시점의 레프리젠테이션을 이제 합친 다음에 그것을 아웃풋 리니어 레이어에 넣어서 저희가 원하는 회귀 문제 혹은 분류 문제의 정답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정답과 저희 TST가 예측한 값의 차이를 통해서 아웃풋 리니어 레이어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계속 파인 튜닝을 해가면서 오차를 줄여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Z를 새로운 리니어 아웃풋 레이어에 인풋으로 넣어서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되며 그리고 해당 레이어만 태스크에 맞는 로스를 통해 넣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TST를 최초로 다뤄낸 논문에서는 이제 파인 튜닝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아웃풋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프리 트레이닝드 모델들의 나머지 가중치들을 전부 다 프리징을 시킨 후에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TST 논문에서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평가 지표로는 이제 데이터를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RMSE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ully Supervised TST 그리고 Pre-Train 사용된 TST에 관해서 실험을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총 여러 가지 데이터 세트, 총 6가지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방법론들과 Supervised TST, Pre-Trained TST의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진하게 나오는 값들이 가장 잘 평가된 방법론인데 총 6가지 데이터 셋에 대해서 수많은 방식을 적용했을 때 총 4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TST가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했고 그리고 6가지 중 3개 데이터에서 Pre-trained 된 TST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트레이닝 셋이 있더라도 이제 unsupervised, supervised 방식을 중복적으로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실험의 결과인데요. 이거는 데이터로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지도학습 가능한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의 수가 X축에 나와 있고 Y축이 RMS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에 사용되는 라벨의 비율 증가에 따라서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의 RMSE랑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만 구성된 RMSE의 성능 변화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보시면 파란색 점들이 주황색 점들보다 확연히 아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지도학습만 사용한 모델보다 모델 비율에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한다. 즉 동일한 트레이셋을 중복해서 사용해서 학습했을 때 효과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한 그냥 단순히 X축만 보았을 때는 두 모델 모두 사용 가능한 라벨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으로 RMSE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기본적인 TST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후속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한 가지 패치 TS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연어에서는 사실 단어가 순서가 바뀌어도 저희가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사과를 먹었다 사과를 나는 이렇게 한다고 저희가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죠.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된 정보들이 좀 부족한 수치형 데이터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정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템포럴 체인지를 모델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때 트랜스포머는 이제 시계열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시멘틱 코렐레이션을 추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셀프 어텐션 자체는 아무래도 내부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적인 정보 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로그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뭐 프록스펄스 셀프 어텐션, 혹은 디컴포지션을 한 오토 코렐레이션, 퓨리의 변화, 혹은 뭐 피라미드형 어텐션 모듈 등등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기존의 모델들이 사용하고자 했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컴플렉시티를 줄이면서 성능을 늘릴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델들은 전부 다 어텐션을 하나하나의 데이터 한 개의 점에만 집중을 해서 하였기 때문에 패치의 주요성을 간과하였고, 그래서 한 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의 영역에 집중하는 방식인 패치 TST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DR 데이터를 예측한다는 것은 각각의 시간 순서에서 어떠한 코렐레이션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 타임 스텝은 단어와 달리 그 자체 단 하나로만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에서 로컬한 시멘테틱 인포메이션을 수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패치 TST에서는 패치를 이용을 해서 이 영역을 바라보기 때문에 로컬리티를 강화하고 또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 TST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고요. 얘는 좀 특이하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앞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인 바닐라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을 했고요. 순서는 인풋을 받아서 인스턴스 노드과 패칭을 진행을 하고, 프로젝션, 포지션 임베딩을 진행한 후에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마스킹 임퓨테이션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연속적인 여러 시점의 마스킹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마코브 스킨으로 했던 것처럼 CDR 데이터는 특성상 앞뒤 시점의 값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여러 시점을 마스킹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니어 헤드의 오버피팅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트랜스포머는 L개의 시점의 CDR 데이터를 가지고 각 시점에 대한 D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을 해낸 후에, 그리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미래 T 시점에 대한 변수값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사용되는 데이터도 많고 예측하게 되는 변수도 많다 보니까 충분히 리니어 헤드의 웨이트가 매우 많아서 오버피팅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패치 TST를 사용하게 될 경우 묶어서 지역적으로 데이터를 바라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방법론이다 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포워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별량 CDR 예측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 데이터는 저렇게 다차원 데이터가 여러 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에서 L만큼의 레그드 밸류를 본다고 합시다. 즉 L만큼 시점만큼의 과거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L만큼의 과거 시점만큼의 데이터가 총 N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였을 때, 그럼 이 인풋을 각각의 원래 총 5가지 시계열 데이터가 있었다면 이걸 각각 5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N개의 서로 다른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로 나눈 다음에, 그리고 이 각각의 분할된 데이터 셋들이 이 트랜스포머 백본에 들어가서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이제 5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각각 새롭게 다르게 한 것을 채널 인디펜던스 세팅이라고, 독립적으로 해서 채널 인디펜던스 세팅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트랜스포머 백본은 총 T기에 해당하는 결과 아웃풋을 나타내게 되고, 이거를 합쳐서 다시 하나의 아웃풋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패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별량 타임 시리즈 데이터들에 관해서 패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저기 앞에 쓰여있는 N은 총 패치의 개수가 되고요. L은 전체 데이터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렉과 같은 전체 패치의 크기, P는 한 번 한 번의 패치의 크기, 그리고 S는 패치 사이에 겹치지 않는 영역, 보통 스텝 사이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치가 4고 S가 2면은
총 4개의 데이터를 잘라오는데 2칸씩 건너뛰면서 잘라온다, 점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패치 단위로 자르기 전에 실제 데이터가 패치 크기에 딱 배수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S번만큼 반복을 해주고요. 그래서 패치를 하게 되면 총 들어가게 되는 인풋 토큰의 개수가 L에서 N만큼, 약 S 나누기 L만큼 전체 데이터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메모리 사용량이 감소하고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S만큼 감소함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패칭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메모리 제한보다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를 메모리 제한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하면 성능이 좋느냐?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총 패치 TST랑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방법들과 성능을 비교를 하는 방식인데요. 보시면 이제 패치 TST를 했을 때 성능이 매우 좋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64로 했을 때 MSE에서 총 21%의 리덕션, MAE에서는 16.7%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42로 했을 때 MSE에서 20.2%, MAE에서 16.4%의 감소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D리니어라고 되어 있는 D리니어 모델과 비교해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특히 데이터셋이 데이터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파인 튜닝을 한 것과 그리고 파인 튜닝을 거치지 않는 것의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간단하게 한 결과만 보았을 때 보시면 파인 튜닝, 리니어 프로그램, 슈퍼바이스드 비교를 했을 때 파인 튜닝을 한 것이 아까 TST와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파인 튜닝을 하면 무조건 성능이 매우 좋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 그리고 최신 다른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제 일렉트리시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학습을 시켰고 이걸 파인 튜닝한 결과인데, 그래서 보시면 파인 튜닝을 한 결과 MSE 결과가 작고 그리고 성능도 나쁘지 않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테스트에서는 그렇게 막 테스트에서 슈퍼바이스 러닝이 좀 더 좋게 나와서, 그래서 기존 모델들보다는 좋지만 이제 파인 튜닝만으로는 베스트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충분히 괜찮은 결과는 얻을 수 있다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를 한 것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Constructive Learning Representation이 소타 모델들로 이제 데이터를 예측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비교를 위해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였고, 그래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학습을 하였더니 이제 보시면은 MSE가 확연히 작게 0.31인데 나머지는 최소가 0.5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아주 잘 분석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룩백 윈도우에 관해서도 이제 얼마만큼의 과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올라가느냐입니다. 그래서 룩백 윈도우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보통 모델들은 이제 MSE가 계속 내려가지는 않는데 이제 이 패치 TST의 경우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MSE가 꾸준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모델이 장기 시계열 정도의 학습 능력이 우수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냐면 다별량 데이터가 있을 때 각각의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나눠서 5개로 나눠서 넣고 이거를 이제 채널 인디펜던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냥 정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각각의 요소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채널 믹싱이 더 당연히 성능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패치 TST의 저자는 왜 이 채널 인디펜던스 모델이 성능이 우수한지를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댑터빌리티입니다. 그래서 패치 시리즈별로 각각 어텐션 맵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보더라도 각각에서 변수 예측에 적합한 어텐션 패턴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단물량으로 봐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채널 믹싱을 사용할 경우 이제 채널 인디펜던트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트레인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는데 트레인 데이터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버피팅에 관해서도 이제 채널 인디펜던트 모델은 오버피팅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로버스트한 결과를 보인다라고 이 그림과 같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널 믹싱보다는 채널 인디펜던스가 좀 더 성능이 좋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채널 인디펜던스는 다른 기존의 모델에도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타임 시리즈에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을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성능이 나쁘지 않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